능력 없고 무식한 년이 감히 나한테 되더라? 당신 엄마 장례식 날까지 그 여자와 만났잖아요. 닥쳐 죽은 거짓년 때문에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해. 당신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웃기고 자빠졌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법무팀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희망에 가득 차졌어요. 비록 변호사 자격은 없었지만 법무 업무를 배우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때 제 직속 상관이 박도연 팀장이었습니다. 5살 연상의 변호사 자격까지 갖춘 회사의 유능한 팀장이었죠. 서연 씨 법대 졸업했다고 해서 실무가 되는 건 아니야.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해. 처음에는 정말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법무 업무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야근할 때면 저녁도 챙겨주셨거든요. 서연 씨는 정말 성실하네. 이런 신입사원 처음 봐.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변호사라는 지위에 대한 동경도 있었죠. 1년 정도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어느 복날 팀장님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서연아, 나와 사귀지 않을래?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남편이 이상한 조건을 내세웠어요. 결혼하면 회사 그만둬 같은 직장에 부부가 있으면 눈치 보이잖아. 하지만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해요. 변호사 시험도 준비하고 싶고요. 변호사 시험도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바깥이든 내가 다 할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회사를 그만뒀죠.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남편이 저를 예뻐해주고 저도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제 집에서 밥이나 제대로 해. 바깥 일은 남자가 하는 거야. 처음에는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투가 점점 무시하는 두로 바뀌었습니다. 법대 나온다고 해서 다 변호사 되는 줄 알았어요. 꿈도 참 컸네. 열심히 공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부 너 같은 머리로 현실을 좀 봐. 요새는 돈 없으면 하지도 못해. 그리고 변호사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어요. 너는 엄마는 왜 이렇게 가난해? 친정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엄마는 아버지 없이 저 하나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청소일 식당에 가리지 않고 하시면서 제 학비를 대주셨죠. 그런 엄마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남편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데요. 그래서 뭐 가난한 건 가난한 거지. 내가 너 같은 집안과 결혼한 게 실수였나 봐.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냥 만만하고 순종적인 여자를 찾았던 거였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엄마가 갑자기 위험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비와 치료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 여보, 엄마 수술비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내 돈으로 남의 집일을 왜 도와줘야 해. 니네 엄마 병원비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 일도 안 하는데 그건 내 문제지. 내가 뭔 상관이야. 결국 엄마께 직접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아프신 몸으로도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서연아 사회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엄마가 너무 짐이 되는 거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엄마가 자식을 위해 죄송해 하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요즘 홀덤이라는 도박장에 빠져 돈을 물쓰듯이 쓰고 다녀있어요. 여보,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 나 돈 없어. 내가 무슨 ATM 기니야. 조르면 돈이 쏟아지게 월급 나오잖아요. 월급 회사 일로 접대비가 됐어. 너는 몰라도 돼. 완전한 거짓말이었어. 엄마의 생명이 달린 소중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거예요. 무슨 가는 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정말 어떤 인간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내가 어떤 무서운 복수를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시죠. 남편이 얼마나 비참하게 몰락할지 그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통쾌한 응징극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버린 상황이었어요. 엄마의 병은 거짓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서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기 시작한 거였죠. 남편이 치료비를 도박으로 날려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친 거였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에게만 짐이 되는구나. 평상에서 수척해진 얼굴로 말씀하시는 엄마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어요. 남편 때문에 엄마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계신 거였거든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으니 뼈만 남은 게 느껴졌어요. 한때 저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던 그 손이 이제는 너무나 가냘펐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매달려 봤지만 돌아온 건 더 심한 육살뿐이었습니다. 또 돈 타령이야. 거짓 집안에 장가간 내가 병신이지. 엄마가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죽으시든지 병원비만 축내고 있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항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신 채 3개월 만에 임종을 맞으셨어요. 마지막 순간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간신히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엄마 힘드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야.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의 진짜 아버지, 한기철이라는 분이셔. 네, 그게 무슨 대법관 한기철. 엄마가 젊을 때 사랑했던 분이야. 너는 그분의 딸이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에 얇은 은반지를 빼려고 애쓰셨어요. 저는 도와드리며 그 반지를 받았습니다. 이건 그분이 엄마에게 주신 약혼 반지야. 엄마, 언젠가 너도 그분을 만날 날이 올 거다. 힘들 때는 그분을 찾아가거라.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이 반지를 보시면 알아보실 거야. 엄마는 평생 그분만 사랑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엄마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남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트심만 잡았죠. 장례식장은 왜 이렇게 큰 데로 했어? 돈 낭비야. 엄마의 마지막인데 제대로 해드려야죠. 거지 주제에 허세 부리고 있네. 쓸데없는데 돈만 쓰고. 장례식 당일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너 신랑은 어디 갔니? 아까 잠깐 나간다고 했는데. 밖으로 나가 찾아보니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뜨겁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바로 회사 후배인 윤채린이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저 여자랑 살 거예요? 딸, 이제 좀 결정하세요. 곧 이혼할 거야. 장모도 죽었으니 이제 걸림돌이 없지. 정말요. 약속해요. 당연하지. 너 같은 젊고 예쁜 여자나 두고 늙은 거 진랄랑 살 이유가 없잖아. 엄마 장례식 날. 그것도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분류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걸 걸림돌이 없어졌다고 표현하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온 몸이 얼어붙었어요. 분노보다는 엄청난 충격과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채린과 떨어졌어요. 하지만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죠. 뭘 그러냐? 보면 몰라. 지금 엄마 장례식 중이. 그래서 죽은 거 질년 때문에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해. 채린도 뻔뻔하게 끼어들었어요. 언니 오빠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언니도 이해해 주세요. 새로운 인생이 엄마 장례식 날에 어차피 이혼할 거면서 뭘 그래요? 일찍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한치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이혼해요. 지금 당장. 그래, 나도 그러려고 했어. 너 같은 무식한 영과는 1분 1초도 더 못 살겠.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의 모두는 계속됐어요. 이제 장모도 죽었으니 깔끔하게 정리하자. 너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내가 다 벌어서 산 거야. 제가 회사 그만둔 것도 당신 때문인데요. 그건 내가 능력이 없어서지. 능력 있으면 계속 일했을 거 아니야? 당신이 그만둘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는데 내가 혼자 그만둔 거 아니야. 변호사 시험도 포기한 거고 완전히 후안무치한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엄마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힘들 때는 한기철 대법관을 찾아가거라. 그분은 내 친아버지다. 이 반지를 보여드리면 틀림없이 알아보실 거야. 엄마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지만 이제는 너도 알 권리가 있. 엄마가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찾을 때가 왔다. 그리고 저와 엄마를 이렇게 모독한 저 인간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엄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감내식 날까지 불륜을 저지른 그 악마 같은 인간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엄마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대법원을 향했어. 지하철 안에서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정말 엄마 말씀이 사실일까요? 만 대법원 경비실에 도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기철 대법관님을 뵙고 싶습니다. 어떤 용건이신가요? 미리 약속을 잡으셔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서연입니다. 경비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어딘가로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어떤 용무로 오신 거죠? 아, 내가 조입니다.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니 경비원이 돌아왔어요. 1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비서실에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식은땀이 났어. 만약 엄마 말씀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12층에 도착하니 정중한 복장의 비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서연 씨시죠? 대법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간 이 책으로 가득한 위험 있는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책상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품격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보시다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대법관님의 말이 갑자기 끊어졌어요.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다니 뭔가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민정 씨를 아십니까? 민정이요? 김민정 33년 전에 만났던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엄마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네, 제 엄마입니다. 김민정은
제 엄마예요. 대법관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민정이가 지금 어디에?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뭐라고? 대법관님이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셨어요. 그럴 수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지만 대법관님은 곧 침착함을 되찾으시며 다시 물으셨어요. 정말, 정말 민정이의 딸이 맞습니까? 혹시 증거라도 아직 확신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엄마의 반지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당신이 주신 약혼 반지라고 하시면서 대법관님이 그 반지를 보시다니 완전히 주저앉으셨어요. 이 반지 내가 33년 전에 민정이에게 준 것,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제 친아버지라고.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대법관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확실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너 DNA 검사를 당연히 해야죠.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대법관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읍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서연아, 만약 정말이라면 정말 미안하다. 왜 엄마를 혼자 두셨어요? 왜 모른 척 하셨어요? 나는 집안의 정략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버지의 강요로. 그래서 엄마를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하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 대법관님이 고개를 떨구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정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나는 겁쟁이였다. 집안에서 난리가 날까봐 두려웠어. 2주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 일치. 정말로 친부녀였습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확인한 대법관님이 저를 꼭 끌어안으셨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33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전혀 하지 못해서 저도 울음을 터뜨렸어. 진짜 아버지를 찾은 감격과 함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거든요.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가 맞나요? 그럼 넌 내 딸이야. 내 소중한 딸. 저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엄마는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리야? 제 남편이 엄마께 빌린 치료비를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수술 시기를 놓치셨죠. 대법관님의 표정이 분노로 일그러섰어요. 그런 인간이. 그뿐만 아니에요. 엄마 장례식 당일에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장례식장에서요? 말도 안 돼. 그때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어요. 아버지, 저는 복수하고 싶어요. 엄마와 저를 그렇게 짓밟은 그 악마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대법관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서연아,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법에 의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해. 정의요. 법에 따라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거야.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 저는 그때 남편이 저질러온 모든 범죄들을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회사에서의 나쁜 비리, 뒷돈 수수, 도박, 그리고 엄마께 한 짓들까지. 대법관님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런 중대한 범죄들을 저질렀다고 내 증거도 모을 수 있어요. 서연아.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 법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내가 믿을 만한 사립 탐정을 소개해 줄 수는 있어. 철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해. 그때서야 저는 이해했어요. 진짜 복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한 정의 실현이라는 걸요. 도와주실 거예요? 물론이다. 33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겠다. 대법관님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시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연아, 너는 한기철의 딸이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도 된다. 그날 저는 진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그 불륜녀에게 진정한 응징을 가할 완벽한 방법도 찾았죠. DNA 검사로 친분녀 관계가 확인된 후 아버지는 약속대로 믿을 만한 사립탐정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의 범죄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서연아,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내 아버지 철저히 준비하겠어요. 사립탐정 김 씨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이런 케이스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려요. 급하게 서두르면 놓치는 게 생기거든요. 6개월이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범죄 증거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절차가 중요해. 불법 촬영이나 도청으로 얻은 건 증거 능력이 없어요. 한편 남편은 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직 윤채린과의 달콤한 분류만 빠져 있었거든요. 이혼 서류를 들고 온 남편에게 저는 일부러 순순히 응하는 척했어요. 알겠어요. 설명할게요. 역시 현명한 선택이야. 내가 나한테 대항할 수는 없어.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해요. 뭘 정리해? 그냥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달만 기다려 주세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남편은 어차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 사이 사립탐정과 저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남편과 채린이 자주 만나는 호텔, 카페, 레스토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자기야, 이혼 서류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 거야? 곧 받을 거야. 그년이 뭘 할 수 있겠어. 암전이 도장 찍을 것. 채린이 남편의 팔에 매달리며 교태를 부렸어요. 오빠가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면 바로 결혼식 올리자. 당연하지. 이번에 큰 계약 몇 개만 따내면 승진은 확실해. 남편은 승진 욕심에 더욱 적극적으로 비리에 가담하기 시작했어요. 납품업체와 짜고 가격을 부풀리고 리베이트도 더 많이 받았죠. 이번엔 얼마나 받았어?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면 강남 아파트도 바꿀 수 있어. 와, 정말 대단해. 오빠 정말 능력자야. 남편은 자신의 범죄 행각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모든 대화가 생생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2개월 후 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어요. 남편이 불법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젠장 또 이렇네. 오늘만 몇백씩 날렸지.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날리면서도 계속 배팅하고 있었어요. 엄마 병원비로 쓰려던 바로 그 돈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사립탐정이 모든 장면을 고해상도로 촬영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업무상 배임, 술의 상습, 도박까지 확실한 증거가 다 모였어요. 6개월간의 치밀하는 수사 끝에 드디어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아버지도 놀라셨어요. 서연아,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이 정도면 법정에서 완승이다. 이제 고발할 때가 됐나요? 그럼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 저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남편 박도연의 업무상 배임, 술의 상습, 도박 등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담당 검사님이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감탄했어요. 이런 완벽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6개월간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집하셨다고요? 법정에서 확실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었어요. 실형은 확실하고 아마 중형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부인이 직접 고발하시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법 앞에서는 남편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동시에 언론사 세 곳에도 제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요. 대기업 법무팀장의 조직적 비리에 6개월간 잠복 수사라니 이거 완전 특종이네요. 사실만 정확하게 보도해 주세요. 3개월 후 드디어 폭탄 같은 뉴스가 터졌어요. 모대기업 법무팀 박도연 팀장 수억 원대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 남편의 실명과 사진이 전국에 공개되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남편이 급하게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연아, 이게 대체 뭐야? 왜 갑자기 내 이름이 뉴스에 나와? 당신이 6개월 동안 저질러온 일들의 결과예요. 설마 내가 신고했어? 제가 6개월간 증거를 모아서 직접 했어요. 미쳤냐? 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해? 남편이라고요? 엄마 장례식 날 바람 피운 사람이 무슨 남편이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실수였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6개월 동안 기회는 충분히 드렸어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서연아,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그때 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 무능한 거짓 년이 정말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한기철 대법관의 친딸이라고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숨을 털떡이며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짓말이지. 그럴까 없어. DNA 검사까지 다 끝났어요. 곧 직접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법정에서요. 저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남편의 완전한 몰락이 시작될 거였거든요. 고발 후 3개월 만에 남편이 구속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연일 터져나왔어요. 모델 기업 법무팀 박도연 팀장 수십억 원대 조직적 비리로 구속 남편이 수갑을 잔 채 검찰청으로 압송되는 장면이 생생히 방송되었습니다. 한때 잘 나간다며 교만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고함을 질러댔어요. 박도연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주인이 직접 고발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대법관의 딸과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만 봐도 젊음과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회사에서는 즉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 팀장의 행위는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중대 범죄입니다. 즉시 해고 조치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도 줄줄이 구속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겼습니다. 모든 건 박 팀장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완전히 속았어요. 남편은 완벽한 희생양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재판 시작 전날 터진 후속 보도였습니다. 고발인 한서연, 한기철 대법관의 친딸로 밝혀져 대법관 딸을 무능한 거 진년이라 모독한 박도연의 최후. 남편이 굳이 소에서 이 뉴스를 봤을 때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무능하다고 무시했던 아내, 실제로는 대법관의 장례식장 불른 남의 몰락, 부인의 치밀하는 복수. 기사 제목들이 선정적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댓글 반응도 폭발적이었죠. 와, 진짜 통쾌하다. 6개월간 증거 모은 거 소름 돋네. 이런 게 진정한 복수지. 법으로 움직하는 거. 박도연 완전 끝난 대법관을 적으로 돌렸으니 장례식장에서 불른 남. 이건 진짜 인간 말종이다. 남편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배신한 건 당연히 윤채린이었죠. 채린은 남편이 구속된 바로 그날부터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SNS에서 남편과 관련된 사진들을 모조리 삭제했죠. 기자가 채린을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박도연 씨와 어떤 관계셨나요? 박도연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 목격자들과 녹음판까지 있는데 절대 그럴 게 없어요. 저는 그런 범죄자와는 일절 관계 없습니다. 완전히 발뺌하며 선을 그어버린 거였어요. 남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가족들이 만나지 말라고 해서 이해해줘. 모든 사람이 남편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대법관의 딸을 적으로 돌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뒤늦게 깨달은 거죠. 드디어 남편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은 취재진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도연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수억 원의 비리 수익을 챙겼으며 제목이 하나씩 나열될 때마다 남편의 어깨가 더욱 쭉 늘어졌어요. 또한 피고인은 장모의 치료비를 도박으로 탕진하여 장모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장례식 당일 불륜행위를 저지르는 등 인류를 저버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 업무상 배임, 술의 문서 위조, 상습 도박 등 총 17개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합니다. 8년이라는 중형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장 해체라는 충분한 사회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특히 장모의 병원비를 도박으로 탕진하고 장례식 당일 불륜을 저지른 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또한 부인을 지속적으로 모독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한 점, 그리고 범행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중한 형벌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남편이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7년이라는 긴 시간과 전과자라는 낙인, 그리고 사회적 매장까지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였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차분히 지켜봤어.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언론은 즉시 이 역사적 판결을 대서특히를 했습니다. 박도연 징역 7년 확정 대법관달의 완벽한 복수, 완성무능한 거짓년이라 모독한 대가 인생 완전 몰락 남편의 사회적 매장이 완전히 끝나버린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최종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지 6개월 후 아버지와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의가 실현된 지금 저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남편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푸듯함이 묻어났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야. 알고 있어. 하지만 남편 재판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법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좋은 로스쿨을 추천해주고. 아니에요. 아버지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정말 독립된 여성이 되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역시 내 딸이구나. 그럼 응원만 하면. 그렇게 저는 33살의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리트 준비였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10년 넘게 책을 손에서 놓고 살았던 터라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했어요. 엄마 사진을 책상에 놓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변호사가 될게요. 그래서 엄마 같은 분들을 도울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어요. 특히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안 나올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를 무시하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너 같은 머리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을 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말들이 오히려 제게 더 큰 동기가 되었어요. 절대 그런 말들이 맞다는 걸 증명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1년간의 치열한 준비 끝에 드디어 리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명문 루스쿨에 합격했어요. 축하합니다, 한서연 씨. 3만 스슬살에 이런 점수를 받으시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엄마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서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33살에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해야죠. 루스쿨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20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방대한 양의 공부량이 부담스러웠죠. 처음 며칠은 정말 위축되었어요. 저만 나이가 많아서 혼자 동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언니 몇 살이세요? 33살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 엄마 나이인데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괜히 창피하고 주눅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나이가 장점이 되었어요. 학생 경험이 많다 보니 법이론을 실제 사례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교수님들도 제 답안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한서연 학생은 이론과 실무를 잘 연결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네요. 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는 꿈이에요. 전 힘들 때마다 엄마를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법적 도움만 있었다면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년의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변호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36살이 된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 발표일까지 정말 긴장됐어요. 아버지도 저만큼이나 애가 타셨죠. 합격자 명단의 한서연, 제 이름을 확인한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36살에 마침내 변호사가 된 거였어요. 아버지도 정말 감격하셨어요. 서연아, 정말 정말 축하한다. 이제야 진짜 한기철의 딸 같구나. 고마워요. 아버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엄마 사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엄마, 해냈어요. 제가 정말 변호사가 됐어요. 이제 엄마 같은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변호사가 된 저는 대형 법무법인의 스카운트 제의를 여러 번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익 변호사가 되기로 한 거예요. 서연아, 대형 룩범에서 일하면 훨씬 좋은 대우를 받을 텐데 아버지가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아버지,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작은 공익법률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보람은 컸어요. 첫 번째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면호, 변호사님, 남편이 제가 번 돈을 모두 빼앗아서 도박을 해요. 그러면서 저를 무능하다고 매일 욕하고 폭행까지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과거의 제 모습이 고스란히 떠올랐어요. 더 이상 참으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무능한 사람 같아요.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남편에게 무능하고 무식한 거지 출신년이라는 모독을 당했어요. 정말요? 변호사님이, 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7년형을 살고 있고 저는 여기서 당신을 도우고 있어요. 그분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번지는 게 보였어요.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이런 상담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지금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결을요. 3개월 후 그분이 다시 찾아왔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당당하게 사시면 돼요.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변호사님 덕분에 제 딸도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한편 남편은 여전히 교도소에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했죠. 대법관 건드린 바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교도소 내 최하위 서열이라고 했어요. 윤채리는 벌써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재벌 2세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법률센터에서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제 사무실을 방문하셨어요. 서열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니.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정의로운 모습을 따라가고 싶어요. 아니다, 이건 모두 내 힘이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아버지가 제 책상 위의 사진들을 보시면 물으셨어요. 이분들이 내가 돈 사람들이구나.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뿌듯하겠다. 이런 게 진짜 변호사의 역할이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돈을 위해선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선 일하는 게 진정한 법률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어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변호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에는 연일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찾아왔어요. 남편 박도연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인터넷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 대법관 달 무시한 남편의 최후, 장례식장 불륜함에 완전 몰락 같은 기사들이 계속 검색되었죠. 출소까지는 아직 5년이 남았지만 설령 나와도 사회 복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전과자 신분에다 그의 비인간적 행적이 너무나 유명해져 버렸거든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한서연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찬이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36살의 변호사가 되신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나요? 남편 재판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법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요.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힘드셨던 시절이 지금의 원동력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다른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한 여성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게 제 목표예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계신 분들이었죠. 그 중에는 정말 기억에 남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50대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이 30년간 가장 폭력을 일상화 왔다고 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이제 너무 늙어서 새로 시작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33살에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천히 배워가시면 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 분은 결국 용기를 내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셨고 6개월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엄마 산소를 함께 찾았어요. 엄마,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변호사도 됐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도 만났어요. 엄마가 평생 사랑하셨던 그분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어요. 엄마가 미소 지으며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엄마 묘모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 내가 혼자서도 이렇게 잘 키워져서 고맙다. 이제 서연이는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여성이 됐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저는 엄마의 유품인 그 은반지를 여전히 소중히 끼고 있어요. 이제 그 반지는 제게 정체성과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법무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서연 변호사님을 공익 변호사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으로 법조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시상식 날 아버지도 참석하셨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을 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어요. 한서연 변호사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과 경제적 착취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는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저는 엄마를 생각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돌아가신 어머니와 늦게나마 아버지가 되어주신 한기철 전 대법관님, 그리고 저를 믿고 도움을 요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서연아,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그때 고통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네, 아버지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을 거라요. 물론이에요. 이제 이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용감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5년 후 남편이 출소하게 되겠지만 그때 그를 맞이할 건 처참한 현실 뿐일 거예요. 전과자 신분 취업 불가능 사회적 매장, 완전한 몰락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과거는 완전히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무능하다고 무시당했던 그 거지 출신 년이 이제는 대법관의 딸로서 당당히 살아가며 아버지가 보여주신 정의로운 길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의존했던 나약한 여성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독립적인 여성으로 거듭난 것, 그리고 제 아픔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자 완벽한 복수의 완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여성이 무능하다는 모독을 받으며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지만 결국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엄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장례식장에서까지 분리를 저지른 비정한 남편이 결국 대법관의 딸에게 완전히 응징당하고 주인공은 어먼 6살의 변호사가 되어 아버지의 길을 따라 정의롭고 보람찬 삶을 살아가는 훈훈한 결말이었죠. 무엇보다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법에 의한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의 아픔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33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30살의 변호사가 되어 공익 변호사 대상까지 받는 성장 스토리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놀라운 반전과 희망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실화 같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몇 살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그리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